300, 400 버는데 차를 끌고 다닌다. 아무리 싼 차를 타도요. 파생 소비까지 하면 한 달에 유지비 무조건 100만 원. 그렇죠. 감가까지 네. 따진다면 100만 원 넘게 들어가요. 100만 원을 그냥 길바닥에 계속 버리면서 이분이 아유 멘토님 재테크 어떻게 할까요? 돈 네. 어떻게 모을까요? 물어보지 마셔라. 제가 항상 뭐 말하는 거지만 1억이죠. 1억 모으기에 성공한 사람은 절대 재테크 실패 안 한다. 월급이 엄청 많은 분들은 뭐 3, 4년에 만들겠지만 월급이 뭐 3, 400 이하인 분은 적어도 한 5년은 걸릴 것 같다. 5년이 네. 얼마냐면 지금 금리로 153만 원 정도 저축을 해야 되거든요. 153만 원 처음에 너무 무리라고 생각하시면 1억 저축을 하고는 싶죠. 근데 153은 할 자신 없고 그렇다고 6년, 7년에 모으자니 자존심 상하고. 네. 자 그러면 일단 128로 하세요. 그 직장인들이 투자금 모으는 방법 어떻게 좀 가장 좀 쉽게 모으는 방법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우리 직장인들 특히 2030 또는 3040이 1억조차도 본인이 모으는 정도의 속도의 저축을 안 하면서 그냥 오로지 투자 시장만 기웃거린다. 네. 최근에 이제 기술적 반등이 좀 있었고 네. 주식 시장이 조금 뜨거웠던 분위기가 있었는데 뭐 그래서 이거 봐 결국은 뭐 저축보다는 그냥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불리는 거야 네. 라고 너무 쉽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라는 그냥 저 직장인은 기본적으로 저축이 밑바탕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라도 저축은 병행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어요. 아 근데 방금 전에 이제 1억 정도 모으는 속도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속도라는 게 사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절약이라는 거가 이제 어떻게든 많이 할수록 좋다.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절약과 저축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는 네. 뭐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 절약과 저축을 해서 얼마나 뭐가 좀 세이브가 될까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판단하건대는 이 83년생 네. 그러니까 1983년생이 지금 나이로 40세입니다. 네. 이 40세 전의 세대와 이후 세대 그러니까 83년생 이전에 태어난 분과 83년도 이후에 태어난 네. 분들이 완전히 달라요. 왜 다르냐? 83년도 이전에 태어난 분은 2008년 금융위기를 경제활동할 때 겪었어요. 네. 그런 이제 25살 이후에. 근데 83년도 이후에 태어난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사회에 나와 보니까 이미 2008년 이후인 거야. 네. 금리가 말도 안 될 정도로 낮은 금리를 유지했습니다. 뭐 최근에는 조금 금리가 높아졌지만 그러면은 뭐냐? 돈 빌려서 주식 사고, 돈 빌려서 집 사고, 돈 빌려서 차 사고, 심지어는 돈 빌려서 소비하는 게 지금의 문화예요. 네. 그러니까 83년생 이후에 태어난 분들은 그냥 사회에 나와 보니까 3, 400만 벌어도 다 차 끌고 다니는구나. 다 그냥 돈 빌려서 주식하는구나. 네. 돈 빌려서 소비하는구나. 이게 그냥 항상 봐온 거야. 네. 그 세상 밖에는 못 본 거예요. 네. 근데 83년도 이전에 태어난 분들은 지금의 어떤 소비 패턴이나 투자 패턴이 좀 정상적이진 않다라는 건 최소한 알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좀 이렇게 회복 탄력성이 있죠. 좀 위기 상황에서 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되돌아가는데 83년도 이후에 태어난 분들은 아니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나도 3, 400 벌어도 다 차 끌고 다니고 네. 다 뭐 해외여행 맨날 다니고 그러던데 라고 회복 탄력성이 없어요. 위기가 왔을 때 뭔가 행동의 변화를 못 하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제가 딱 83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뜨끔했는데 제가 회사 생활 시작할 때 딱 금융위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신입사원 때 금융위기가 터졌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신입사원인데 막 회사 잘리고 막 그랬어요. 그렇죠. 신입사원들이.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하신 게 딱 공감이 되는 게 저만 해도 막 저축하고 이런 분위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 이후로 들어온 분들, 그러니까 지금 느낌으로 한 30대 중반만 해도 그런 분위기가 확연하게 없죠. 없어요. 네. 아마 8, 90년대 분위기를 모르실 텐데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의 민간 저축률이 30%가 넘었고 네. 굉장히 저축률이 높았거든요. 네. 근데 최근의 저축률은 물론 수치로는 뭐 20, 30이 나온 적은 있긴 한데 네. 사실 그때는 소득이 굉장히 적고 소비가 어떻게 보면 소득이 작을 때의 저축률이고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소득이 그때보다 높아진 걸 감안하자면은 지금은 상대적으로 저축률이 거의 완전 반의 반 토막밖에 안 난 거거든요. 그러면 8, 90년대에 저축률이 높았고 지금 저축률이 굉장히 낮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지수가 8, 90년대에 높았겠습니까? 지금 높았겠습니까? 지금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죠. 행복지수는 8, 90년대가 훨씬 높았습니다. 네. 그거는 딱 하나입니다. 이유가. 저축을 많이 한다는 거는 미래가 굉장히 희망적이다. 희망이 있으니까. 희망이 있죠. 왜냐하면 내가 막 적금을 붓고 돈을 모으고 그러면 뭐 지금 당장은 조금 뭐 내가 많이 못 쓰지만 야 이게 우리 집이 이렇게 가면 한 3년 후에 어떻게 되고 5년 후에 어떻게 되고 10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희망을 갖고 생활했던 시대인 거고 지금은 희망이 없는 거죠. 지금 벌어서 다 쓰는 2030 직장인들도 많거든요.
이상하다. 나는 소비를 많이 하는데 왜 행복하지가 않지? 당연히 다 소비하니까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역설이네요. 돈이라는 거는 두 가지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네. 가능의 형태든지 가능성의 형태든지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네. 자, 여러분들은 가능의 형태로 보관하고 있습니까? 가능성의 형태로 보관하고 있습니까? 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돈을 가지고 차를 사, 가전제품을 사, 네. 갖고 싶었던 물건을 삽니다. 그것은 그 돈이 이제 가능의 상태가 가능의 됩니다. 상태. 뭔가 언제든지 내가 그 물건 쓸 수 있고 차 네. 끌고 나갈 수 있죠. 가능하죠? 네, 가능의 상태로 바꾼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돈을 쓰질 않고 미래를 위해서 내가 아직 이거를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니까 일단 자본으로 축적하자. 통장에 넣어놔. 그러면 그거는 가능성의 상태입니다. 가능성의 상태가 높아지면은 사람은 굉장히 성취감이 높아지고 이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네. 우리가 땅을 가진 분들이 가끔 자기 땅에 가서 이렇게 서 있잖아요. 이렇게 왜 서 있는 줄 아시죠? 네. 이 땅에 아무것도 없지만 네. 내가 이걸로 지금 여기다 뭐 할까? 이게 가능성의 네,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상하다. 나도 뭐 여행 다닐 만큼 다니고 뭐 좋다는 거 다 사고 뭐 비싼 차 타고 다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할까? 네. 그거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돈을 다 가능의 상태로 바꿔버려서 그래요. 네. 가능성의 상태로 갖고 있으면은 굉장히 성취감이 올라가고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네. 자존감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자존감의 반대말. 자존감의 반대말은 자존심입니다. 아. 지금 소비하면 자존심 세울 수 있죠. 네. 그러나 자존감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존심을 세운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 자존감을 올려야 행복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네. 왜 돈 모으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 돈 줄라면 참 정말 맨날 못 쓰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돈만 모으고 있는데 저 사람 진짜 무슨 재미로 살지 이러고 네. 생각하는데 다 저도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존감을 끌어올리는 것만큼 인생에 기쁨을 주는 게 없다. 우리가 지금 사실 몰랐지만 83년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사실 그전의 세상을 잘 모르시는데 이게 사실은 정상적이지는 않거든요. 아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0, 400만 원 직장인이 차를 끌고 다니는 게 전 정상적이라고 봅니까? 이 지금 지방이라서 차가 없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 네. 수도권에 이 엄청난 광역교통망에 어마어마한 그렇죠. 대중교통 인프라가 있는데 네. 300, 400 버는데 차를 끌고 다닌다. 아무리 싼 차를 타도요. 파생소비까지 하면 한 달에 유지비 무조건 100만 원. 그렇죠. 감가까지 네. 따진다면 100만 원 넘게 들어가요. 100만 원을 그냥 길바닥에 계속 버리면서 이분이 멘토님 재테크 어떻게 할까요? 돈 네. 어떻게 모을까요? 물어보지 마셔라. 그럼 차를 안 사야지 어쨌든 이제 비용 고정비 같은 것도 이제 줄이는 게 줄어들어요. 가장 큰 게 이제 차고 그다음에 이제 집도 문제 아닙니까? 네. 뭐 예를 들어 요즘에는 이제 워낙 이제 직장이 서울에도 많다 보니까 맞아요. 아니 내가 이제 직장 없고 하려고 그러면 차는 모르겠는데 차는 그래도 없어도 출퇴근 되지만. 하려고 하면은 월 한 7, 80 깨진다. 그냥 그러면 어떡하냐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이런 거 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강남에 집이 있어요. 네. 17년 정도 18년 정도 살았는데 네. 이 아파트를 제가 코로나 때 너무 힘드니까 네. 코로나 때 뭐 강의도 안 들어오고 이거 뭐 완전히 그냥 뭐 셧다운 돼가지고 네. 어떻게 할까 하다가 뭐 이 집을 팔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이 집을 월세를 줬습니다. 네. 그 월세를 주고 지금 용인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근데 네. 이사 간 지가 2년이 넘었는데 네. 제가 2.9km 거리에 떨어져 있어도 버스를 타고 출근을 했는데 그때도 도어투도어로 30분 걸렸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얼마나 걸리냐면 도어투도어로 1시간 5분 걸려요. 자, 그러면 거리는 10배 이상 멀어졌는데 네. 시간은 이게 시간은 번호 4개짜리 버스 타고 고속도로로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딱 2배 정도 더 걸리거든요. 네. 너무 좋은 게 좌석 버스니까 앉아서 음악도 듣고 사색도 하고 너무 그 시간이 저한테는 뭔가 크리에이티브한 네. 시간이 되는 거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진짜 그런 시간이 진짜 하루 중에 별로 없거든요. 네. 솔직한 말씀드리면은 1시간 정도 편도로 가는 거는 기본입니다. 그거는 하셔야 되는데 네. 초직주 근접을 하는 게 문제지. 너무 그렇게 그냥 뭐 내가 뭐 강남, 광화문, 여의도 이런 데 직장이 많은데 그런데 네. 가까이 가면 당연히 비싸죠. 비싸질 수밖에 네.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여유라는 말을 많이 하세요. 우리 젊은이들이. 그래서 네.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느냐. 지금 우리 2030, 40들이 추구해야 되는 건 시간적 여유가 아니라 금전적 여유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금전적 여유. 네.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네. 그분이 디자이너였거든요. 네. 근데 자기는 직주 근접을 해서 월세가 많이 나가지만 직주 근접한 이유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회사 끝나고 오면 매일은 아니지만 외주 받아서 알바를 한대요. 디자인 같은 거. 네, 뭐 네. 주말에도 좀 그러려면 맞아요. 조금 그런 분들 많아요. 집중해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네. 너무 출퇴근 거리가 머니까 요 알바나 이런 게 좀 생산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일부러 월세를 내더라도 직주 근접은 했는데 그 대신에 내가 그 여가 시간 중에 일부를 좀 자기 개발이나 자기 그 성과를 네. 올리는데 네. 쓴다. 이거 너무나 이거는 맞는 말인데 네. 그냥
왜 직주 근접했냐 그랬는데 그냥 피곤해서 그냥 좀 자려고 쉬려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5060도 아니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왕복 한 2시간. 2시간 정도는 그건 기본이죠. 그리고 그 2시간을 그냥 죽은 시간으로 보내지 마시고 뭔가 그 시간에도 내가 뭐 예를 들면 무슨 학습을 한다든지 뭐 유튜브도 학습일 수 있으니까 뭐 내가 어차피 보는 거 다른 일과 시간에 보는 거보다 출퇴근 시간에 본다든지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 뭐 그렇게 한다면 그 시간은 너무 죽은 시간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것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최근에는 조금 좀 줄어들었다고는 하는데 골프 치는 좀 젊은 분들 많았잖아요. 네. 좀 혼 좀 내야 될까? 골프는 2가지 종류의 골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비기너가 있고 베테랑이 있거든요. 비기너 같은 경우는 뭐 친지가 이제 얼마 안 된 거야. 그래서 막 연습도 열심히 하고 뭐 100돌이 90돌이 아직 싱글은 아니지만 막 열심히 연습하고 막 한창 재미를 느끼는 때 이런 분들이 한 달에 지출을 얼마나 하느냐. 시작하면 3개월은 한 달에 200만 원, 3개월 지나고 나면 한 달에 한 95만 원 정도 평균 든대요. 근데 이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면은 3개월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5회 정도 라운딩 나가고 스크린 골프 치고 레슨 가끔 하고 연습하고 장비 좀 가끔 사고 뭐 이런 정도로 했을 100만 때 원 정도. 100만 원 정도. 95만 원, 100만 원. 자, 그러면 95만 원, 100만 원을 내가 취미나 운동에 쓸 수 있는 사람의 소득은 얼마냐? 제가 이것도 이제 정해 놓은 게 있는데 돈줄남이 그냥 뭐 대충 이렇게 몇 프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다 사실은 근거가 있는 게 여러분들이 자본을 제대로 모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문화 레저비, 운동 취미에 쓰는 돈은 절대 월 소득의 15%를 넘으면 안 됩니다. 15%. 네, 그러면 15% 이내로 95만 원이 들어오려면 95만 원 나누기 0.15 하면 633만 원이라는 결론이 나와요. 실수령 630만 원. 633만 원 정도 번다면 내가 골프에 한 달에 100만 원을 써도 그 15% 이내로 들어오니까 해도 돼요. 그분은. 근데 633만 원이 안 되는데 만약에 골프를 한다. 그러면 저 멘토님 저는 그렇게까지 많이 안 치고요. 막 진짜 그 스크린 골프도 잘 안 치고 연습도 잘 안 하고요. 그냥 라운딩도 진짜 어쩌다 한번 나가요. 그럴 거면은 골프를 왜 하시냐. 그러니까 일단 제대로 좀 즐기면서 제대로 할 거면은 적어도 95, 100은 쓰거든요. 자, 그렇다면 633만 원 비기너 입장이면 무조건 633만 원 안 되면 하지 않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베테랑 골퍼는 어떤 거냐면 15년 이상 구력이 되고 뭐 싱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한 80대, 90대를 그냥 연습 안 하고도 치는 이런 베테랑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베테랑들은요 연습 안 합니다. 그냥 누가 나가자 그러면 그냥 먼지 툭툭 털어가지고 그냥 골프백 들고 나가 그냥 그러고 대충 치고 와. 이 사람은 스크린 골프도 막 엄청 많이는 안 쳐요 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또 장비도 잘 안 받고 이런 분들은 한 달에 솔직히 한 5, 60밖에 안 들거든요 골프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5, 60만 원 나누기 0.15 하면은 한 43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내가 뭐 골프 베테랑이기 때문에 난 연습도 안 하고 그냥 나가서 그냥 친다 힘 빼고 친다. 그런 분들은 한 월 소득 430만 원만 넘어도 쳐도 됩니다. 근데 430만 원도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취미를 해야죠. 근데 베테랑이 되려면 비기너를 통과해야 되지.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했는데 내가 사업상 뭐 해가지고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소득도 좀 적고 애들한테 돈 많이 들어가서 못 쓴다라고 하는데 굳이 하려면 430만 원 정도다 그러면은 뭐 쳐도 된다. 그러나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비기너 분들이고 막 한창 골프를 배워서 5년, 6년, 7년 막 재밌게 지금 조금 더 스코어를 좀 어떻게 낮춰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라고 봤을 때는 633만 원이 안 되는데 골프를 친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미래에 아주 굉장한 보복을 하는 행위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도 못 모으게 하고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내가 진짜 골프를 너무 좋아하지만 결국에 돈 때문에 못 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죠.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거는 이건 진짜 불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고려하면은 굳이 내가 지금 하기보다는 나중에 여건될 때 그때 시작을 하라. 맞아요. 그 다 기준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차를 사는 기준도 있습니까? 차를 사는 기준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뭐 못 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BMI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기 연소득의 50% 있죠.
자기 연소득의 50%. 50%. 그러니까 6개월치 월급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6개월치 월급분의 자기의 차량 가격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차량 가격 나누기 자기 월급의 6개월치. 이렇게 하면은 이 숫자가 1이 나와야 돼. 1. 1이 매우 정상적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내가 월 소득이 400만 원이다. 400만 원. 그러면은 6개월치 월급이 2,400이죠. 그렇죠. 그러면 네. 이제 내 차가 만약에 아반떼야. 2,400이야. 그럼 그 사람이 BMI 지수 1이에요. 매우 정상적인 사람이다라는 거죠. 400만 원이면 솔직히 안 사면 좋겠는데 네. 뭐 굳이 산다면 아반떼가 맞다는 거예요. 아반떼 정도. 근데 예를 들면 이게 계산해 봤더니 1.5가 나온다. 그럼 9개월 자기 월급에 9개월치 네. 차를 타는 거잖아요. 네. 거기까지는 제가 익스큐즈를 해준다. 왜 그러냐면 워낙 차종이 인플레이션이 돼 있으니까 좋아. 그럼 9개월까지는 제가 봐주는데 네. 만약에 이게 1.5를 넘는다. 네. 그러면 이거는 고도 허세죠. 아. 그래서 고도 비만. 고도 비만 같은 고도 거. 허세. 그러면 1.5는 그래도 좀 그 내용을 알고 그러면 이게 수정이 돼요. 근데 2가 넘거나 2.5가 넘는 분들 네. 있거든요. 진짜 만나보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구나. 이분들은 솔직히 좀 저는 잘 안 바뀐다고 봐요. 그건. 그러니까 네. 그냥 농담 삼아 제가 그러죠. 뭐 남친이나 여친이 BMI 지수가 차량에 네. 대한 BMI 지수가 2.5가 넘는다. 그럼 네. 헤어져라. 아. 월급 400 타는데 근데 많을걸요 그런 분들. 제네시스 네. GV70 같은 거 타는 네. 거야. 그런 분들 꽤 많을 텐데. 많죠. 네. 제가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네. 여러분 유지비 계산해 봤을 거 아닙니까? 네. 얼마 그렇죠. 나오느냐? 아껴 타면 5, 60 조금 막 타면 7, 80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GV70이 차값만 지금 5,040만 원인데 이 차가 5년을 타면은 65%가 감가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5년 정도 탄다고 봤을 때 매달 65% 나누기 60개월로 하면 이게 56만 원에서 한 60만 원 나오니까 감가가 또 되니까. 60만 원에 70만 원 더하면 130 아닙니까? 그럼 한 달에 130을 계속 길바닥에다 소비를 하고 있는 건데 네. 400 버는데 130. 130을 계속 길바닥에다 버리면 네. 남는 돈 270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월급 270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데 그것을 문제의식을 못 느낀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BMW 안 뽑은 게 어디냐, 벤츠 안 뽑은 게 어디냐 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하도 돈줄람이 제가 2, 3년 전에 국민영수증 네. 2년 전에 나와서 그 유명한 짤 있지 않습니까? 소득별 차량 계급도라고. 네, 네. 그거 뭐 전 국민이 다 봤는데 네. 하도 그렇게 잔소리를 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씨 외제차 뽑았다가는 이 카푸어 소리 들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그건 또 싫은 거야. 그러니까 카푸어 소리 듣긴 제네시스. 싫고 아반떼 타기는 싫고 그러니까 네. 중간에 선택한 게 이제 제네시스 GV70이 되는 네.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이제 댓글들이 많이 달리는 것 중에 하나가 차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뭔가 이 연애를 한다거나 어떤 그 20, 30대 라이프를 그 유지하기 참 어렵다.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뭐 이해합니다. 예. 네. 근데 캐스퍼 있잖아, 캐스퍼. 최근에 네. 우리나라의 그 발표된 보도에 의하면은 전년 대비해 가지고 실질 임금이 4%가 하락했다라는 맞아요. 보도가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같은 시기에 소비는 4%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봤더니 경시 현상이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차를 안 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네. 근데 굳이 차를 타려면 자 그럼 차가 그렇게 우리가 접근 자체가 진짜 내가 과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건 진짜 차 있어야 된다. 프랙티컬한 어떤 접근 방식으로 하더라도 내가 없으면 안 되는데 어떡하냐. 경차 있잖아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2012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탄 차가 레이거든요. 레이. 네. 레이 좋죠. 레이. 이게 물론 뭐 외부에서 봤을 때는 뭐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뭐 그렇다고 뭐 어마어마하게 뭐 어디 고속도로를 달리는 건 아니고 그냥 뭐 도심에서 타기에는 너무 괜찮은 차예요. 주차도 쉽고. 네. 그런데 이렇게 실용적인 접근을 하셔서 가시면은 충분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BMI 지수 1.5 이내, 네. 사실은 1 이내로 들어와야 되는 게 맞고 네. 많이 백보 양보하면 1.5. 근데 이제 지방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지방은 차가 없으면 없기는 좀 안 된다, 이런 안 분들 좀 된다라는 사실 안 되는 건 아닌데 이제 사실 조금 불편하다 이런 배차 거지. 간격이 40분이다. 뭐 이러면서 그러면은 그 대신에 그분들은 주거 비용이 안 들잖아요. 많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허용을 해준다 그러면은 뭐 BMI 지수 2 그러니까 자기 연봉만큼 정도 차 타는 것까지는 뭐 오케이. 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수도권이다 서울이다 그러면 절대 1.5를 넘지 않도록 하셔라. 가능하면 차를 안 사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수도권 쪽으로. 차라는 건 필수재화다라는 말을 진짜 하고 싶으시면 경차를 타라. 경차를 타라. 진짜 과시용이 아니시라면.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듣다 보면은 이제 보시는 분들도 아니 그렇게 이제 뭐 먹지도 말라, 뭐 차도 안 사, 뭐 그렇게 하면은 뭐 무슨 재미로 사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도대체 뭐 이렇게. 나는 이제 20, 30대 이제 막 사회 초년생이 이제 막 일하고 있는데 나는 이제 뭐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드시고 재미에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하잖아요, 인생이. 그러면 굉장히 우울감이 빨리 와요. 그러니까 뭔가 성취, 돌파, 극복 이런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MZ 세대 분들이 인스타그램을 열심히 하시는데 네. 오마카세, 뭐 호캉스, 네. 파인다이닝, 뭐 해외여행 이런 게 사진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 왜 했냐? 그럼 지금 소득도 없고 소득도 요거밖에 안 되고 뭐 알바해가지고 100만 원도 못 버는데 왜 했냐? 그러면 경험을 해봐야 된다, 네. 누려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경험은 소비의 역사가 경험이 아니고요. 네. 극복의 역사가 경험이 되는 거거든요. 완전히 다른 거죠.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진짜 경험을 쌓고 싶으면 여러분들 앞에 지금 고난이 왔잖아. 어려움이 왔잖아. 그거 어떻게 넘기실 거예요? 한번 부딪혀 보셨어요? 부딪혀 보고 이겨보고 물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다 성공하는 건 아니죠. 근데 넘어봤다, 부딪혀서 좀 아파봤다, 고통스러워봤다. 이런 것들의 경험이 쌓여서 경험 자산이 되는 거지. 어디 가서 돈 쓴 게 경험 자산이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젊은 분들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그건 경험이 아니에요. 네. 에펠타워 앞에서 사진 찍고 뭐 어디 무슨 최고급 호텔 가서 뭘 스테이크를 먹어봤다. 이게 왜 경험입니까? 그거는 경험이 아니다. 네. 돈 관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관리에 있어서. 네. 그래서 돈 관리라는 게 결국 뭡니까? 결국 돈 관리라는 건 간단해요. 월급 관리를 어떻게 할까요, 멘토님? 네. 뭐 수많은 뭐 통장을 어떻게 하고 뭐 소비를 어떻게. 저는 딱 이거라고 봐요. 감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의 큰 저축을 해라. 만약에 그 저축을 하다가 한 달 있다 깨고 두 달 있다 깨고 석 달 있다 깨도 상관없어요. 네. 해라. 언젠가는 성공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저축하는 저축대가 얼마냐? 제가 만나본 2030은 60, 70, 80이 제일 많아. 60, 70, 80만 원이요? 네, 만 원. 한 달. 만 원. 그 정도가 제일 많아. 거기가 가장 많은 네. 그 평균이 네, 포진되어 있는 네. 60, 70, 80. 그러니까 청년 희망 적금 하나 하고 네. 청약 저축 10만 원 정도 하나 하고 그다음에 좀 약간 좀 미안해서 뭐 카카오뱅크에 10만 원 적금 요 정도가 제일 많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 저축을 미친 듯이 그냥 2배로 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160을 해버려. 그러면 생활을 어떻게 하지? 그렇죠.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자동으로 월급 관리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165만 원을 저축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네. 뭐 쓸 때 그냥 함부로 쓰겠어? 잠깐만 이거 그렇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월급 관리라는 게 딴 게 없어요. 누울 자리를 치워버릴 정도로 완벽한 강력한 저축 드라이브가 딱 되잖아요. 오토매틱으로 월급 관리가 돼. 물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가다가 네. 3개월 만에 깨고 6개월 만에 깨도 돼요. 너무 여러분 그거에 강박 갖지 마시고 언젠가는 성공합니다. 60, 70, 80만 원 정도 한 달에 저축하잖아요. 네. 안 하는 거랑 똑같아. 왜 안 하는 거랑 똑같냐? 60, 70, 80을 모으잖아요. 그러면 1년 지나면 네. 한 8, 900 정도가 네. 모이거든. 자기 월급에 적어도 3개월에서 5개월치 정도가 넘어가는 돈만을 목돈으로 인식을 하는데 적어도 1,500, 2,000을 타야 이거 빨리 어디다 재투자하지 생각을 하는데 한 뭐 600, 500 이렇게 타봐. 그러면 네. 노트북 바꿀까? 뭐 가방 살까? 네.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다 부서뜨리고 67 아예 안 하고 원래부터 쓰던 사람이나 네. 뭐 한 5, 60 소극적으로 저축한 사람이나 나중에 지나면 또 층차이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네. 또 이 말씀 드리면 또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그래? 난 7, 80, 6, 70 하는 거면 안 하는 거랑 똑같구나. 그냥 이번 기회에 그냥 하지 말자. 이번 생 망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던 거 계속 하시면서 네. 어떻게 이 돈 빼실래요? 아니면 묻고 더블로 가실래요? 묻고 더블로 가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뭐 물론 연봉마다는 다르겠지만 이 돈 관리만 딱 봤을 때 한 어느 정도 금액 정도를 모은다고 생각하고 목표로 우선은 삼고 가야 될까요? 뭐 3천, 5천, 뭐 1억 뭐 이런 게 있죠. 제가 항상 뭐 말하는 거지만 1억이죠. 1억 모으기에 성공한 사람은 절대 재테크 실패 안 한다. 그러니까 1억이라는 거는 5년이 걸릴지 6년이 걸릴지 7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네. 어쨌든 1억 만들기 저축을 해라. 월급이 엄청 많은 분들은 뭐 3, 4년에 만들겠지만 월급이 뭐 3, 400 이하인 분은 적어도 한 5년은 걸릴 것 같다. 5년이 얼마냐면 지금 금리로 153만 원 정도 저축을 해야 되거든요. 153만 원 처음에 너무 무리라고 생각하시면 1억 저축을 하고는 싶죠. 근데 153은 할 자신 없고 그렇다고 6년, 7년에 모으자니 자존심 상하고. 네. 자, 그러면 일단 128로 하세요. 128. 128. 네. 그러면 조금 아까보다는 한결 할 수 있잖아요. 128. 네. 128 해. 그리고 내년에 월급 올라갈 거잖아요. 네. 딱 10%만 더 하는 거야. 12만 8천 원짜리 적금을 하나만 더 해. 그리고 내후년에는
월급이 조금 더 올라가면 딱 12만 8천 원짜리 하나만 더 하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5년을 가면은 네. 요거 역시 153만 원을 안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딱 1억이 되는 거예요. 딱 1억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냐면 에스컬레이션 하는 거지. 네. 계속. 자, 그러면 이 128만 원 저축을 하신 분 이번 달 한 달 들어갔어 이제. 네. 마음속에 무슨 생각하겠어요? 나 1억 모으기 시작했다. 네. 벌써 1억이라는 게 머릿속에 세팅이 되잖아. 네.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한 달 넣었는데 그리고 앞으로 그렇죠. 더 돈을 더 넣어야 될 거 있는데도 이 사람은 머릿속에 나 1억 모으는 거 시작했어. 그럼 누가 적금하면은 얘기할 때 1억 모아 이러면 도대체 얼마짜리 저축한? 아니 그거는 비밀이고 나 1억 모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1억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네. 왜 중요하냐 이런 것도 사실은 어찌 보면 모르는 분들도 많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모아서 뭐 할 건데 뭐 이렇게 네, 뭐 1억을 건데. 모으는 게 왜 중요하냐? 제가 이제 1년 전에도 나와서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항공기가 비행을 하려면 10,000m로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적은 에너지를 쓰더라도 비행이 가능하잖아요. 네. 이 10,000m 올라가는 일이라는 게 네. 비행기 입장에서는 10,000m 올라가면 땡큐고 아니면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무조건 이게 올라가요.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00m에 올라간다는 게 우리 일반 직장인들 또는 네. 40대 50대 노후 준비를 하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0,000m 항공까지 올라간다는 게 1억 모으기예요. 그거는 그냥 필수지 네. 뭐 한번 해보시려면 해보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돼야만 된다. 그래야 그 다음에 자본소득으로 넘어갈 수 있다. 네. 1억도 모으지 않았는데 무슨 비행이 되냐. 네. 뭐 고도 뭐 2,300m에서 비행을 할 수 있습니까? 비행기가 못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도 1만 미터 위로 올라가는 것은 한마디로 자본 1억을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요. 1억 모으고 나서 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참 재밌는 게 제가 이제 강의를 좀 많이 다니는데 그러면 꼭 강의가 끝나면은 이렇게 쫓아오시는 분이 있어요. 질문 있어요. 이러면서 저기 멘토님 1억 모으고 난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축하드립니다. 1억 모으셨어요? 그러면 그 모은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주로 1억을 모으지 않은 사람과 모은 사람 중에 누가 물어보냐면 모으지 않은 사람이 물어봐요. 모은 사람은 굳이 안 물어봅니다. 왜 모은 사람은 안 물어보느냐? 모은 사람은 이미 모으면서 본인이 이 1억으로 뭘 해야 되는지를 이미 깨닫고 알고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억을 모았어. 1억을 모았으면은 정말 내가 결혼하고 싶은 배우자감이 있다 그러면 나도 1억 모았고 만약에 그 배우자도 1억 모았다 그러면 일단 대충 결혼이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거는 요즘 세대에 있어서는 뭐 필수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1인 가구보다 2인 가구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결혼이라는 거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청약을 할 수가 있어요. 최근에는 뭐 대출이 상당히 막 완화가 됐기 때문에 네. 뭐 중도금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나 또 뭐 총량적으로 나중에 잔금 대출할 때 LTV가 좀 여유가 생기긴 했지만 최소한 내가 마음에 들고 입지가 괜찮다라는 곳에 당첨이 됐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계약금을 내가 잔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면은 그 집을 내 걸로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최소한 1억 정도는 갖고 있어야 시드를 내가 뭐 정말 원하는 곳에 청약이 당첨됐다 하더라도 계약금을 낼 수 그렇죠. 있다. 그러니까 이 1억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갈래로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1억을 모아서 시작하는 사람들하고 조금 더 빨리 모아야지 하면서 우선은 한 먼저 투자를 하고 3천에서 한 5천쯤에서 들어가자. 그러면서 이제 불려보면서 같이 가자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뭐 그건 개인의 선택이고. 우선은 그래도 1억이 맞을까요? 우선은. 왜냐면 연봉이 낮은 분들은 1억까지 한 4, 5년 이상 막 걸리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4, 5년을 너무 먼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열풍이었던 뭐 파이어 조기니 이런 네. 것들 때문에 나는 그냥 40대 은퇴하고 싶어. 50대 되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일로 전환하고 싶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현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지금 우리나라 얼마 전에 보도가 있었지만 대한민국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인구가 지금 역대 최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지금의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는 제가 모르긴 몰라도 75세까지는 일해야 될 거예요. 네. 왜냐하면 100세 시대 그분들은 진짜 100세까지 살 거. 그러니까 75세까지 일한다고 봤을 때 지금 남아있는 경제활동 기간이라는 거는 뭐 현직에 있든 아니면 뭐 세컨 잡을 하든 어쨌든 40년 이상인데 너무 서두르실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어쨌든 저도 이제 주식시장을 바라본 지는 이제 거의 학생 때부터 했으니까 굉장히 오래됐는데 지금의 시장은
쏠림 현상. 그러니까 네. 소위 말하는 좀 인기 있고 좀 요게 앞으로 뭐 메가 트렌드다라고 테마에 했던 좀 특정 테마에 몰리느냐. 그건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주식 시장에 주식보다 바보가 많아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주식 시장에서는 바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보라는 건 일반 개인을 폄하한다는 뜻이 아니라 네. 주식 시장에서는 누구나 다 바보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한마디로 이도저도 잘 모르겠는데 투자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자꾸 특정 종목에 몰리는 거야.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지금 시장 금리가 미국은 7%가 넘어요. 네. 기준금리가 5%대지. 네. 지금 모기지론이 최저가 7.3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10% 정도. 그러니까 조금 이자 높다 그러면 그냥 시장 금리가 10%인 거야. 네. 미국은. 네. 이제 그런 상황인데도 저렇게 성장주가 안 빠진다는 거는 네. 이 무슨 의미냐? 시장은 이미 금리가 멈추지도 않았는데 이제 곧 멈춘다. 미래에 한 2, 3년 후에 나타날 사인을 먼저 다 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네. 시장이. 네. 그러니까 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 좀 소위 말하는 전기차, 뭐 2차 전지라든지 네. 바이오라든지 뭐 4차 산업 이 IT 이런 쪽에 그 소위 말하는 성장주들이 물론 뭐 성장성을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닌데 네. 이미 5년 10년 후에 이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에 대한 거를 이미 주가는 충분히 다 반영을 심지어는 뭐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을 하고 안 내릴 거라고 엄포를 놔도 네. 주가가 안 떨어지는 안 이유는 빠지죠. 뭐냐? 그러니까 어차피 뭐 7, 8년 후든 5, 6년 후든 금리 언젠간 지금보다는 낮아질 거 아니냐? 그러면 벌써 7, 8년 이후에 그거를 현재 가치로 땡겨서 지금 할인을 해가지고 네. 반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여러분 그걸 본다면 지금 시장에서 과연 물론 김경필 멘토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시장에 바보가 많으니까 그 바보들이 더 쏠림 현상을 만들어내면 비싸지만 더 비싸질 수 있는 거 아니냐.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2, 3천, 3, 4천밖에 안 모은 이제 시드가 그렇게 약한데 과연 그렇게 많은 리스크를 테이크할 이유가 있느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왜 1억 모으고 투자하라고 그러냐. 1억 모으고 투자하면 한 7, 8천은 그냥 예금에 묶어놓고 네. 한 2, 3천, 1, 2천 갖고 투자했다가 조금 뭐 여러분들이 조금 손실이 나도 총량적으로 봤을 땐 크게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러니까 뭐 저는 무조건 주식하지 말라 주의인데 네. 이제 요즘 아침에 9시만 되면 모든 직장에서 직장에 갑자기 직원들이 화장실로 가고 뭐 없고 그런다는데 뭐 네. 재택근무도 아닌데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5억 정도를 투자한 분이 네. 한 달에 5억을 내가 주식 시장에 투자해줘요. 몇 네. 시에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분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침 일찍이 아니라 새벽에 일어나죠. 왜냐하면 준비할 것 같은데. 미국 장을 봐야 네. 되니까. 장을 봤는데 그날 떨어졌으면 에이 그리고 자야지 그러고 잤는데 잠이 안 와요. 계속 설치고 일어나서 아침부터 보다가 뭐 뉴스 나온 거 보다가 그다음에 9시 또 우리 장 시작하면 네. 또 우리 장 보고 또 계속 보고 이거에 노예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핸드폰을 들여다볼 만합니다. 왜? 5억이나 투자를 했으니까. 네. 근데 500, 1000, 2000 이렇게 투자한 사람은 그러면 과연 5억 투자한 사람보다 100분의 1밖에 투자 안 했으니까 네. 과연 이 핸드폰을 100분의 1만 볼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직장인 여러분들이 스스로 커리어를 개발하고 자기 개발을 하고 뭔가 성장해야 될 시기에 하루 종일 저 휴대폰에 매여가지고 있는 모습 저는 아니다. 저는 2023년도 지금 현재 시점 네. 사실은 주식도 아파트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80년대부터 지금까지 네. 미국이 아주 이상적으로 금리를 급등시키면서 기준금리를 올린 적이 한 4번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네. 언제냐면 84, 85년도에 한번 세게 올린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94년도에 그리고 2004년 그리고 2016년도에 최근에 올렸다가 이제 네. 코로나 터지면서 낮췄던 거를 이제 올리는 거예요. 네. 이 4번의 시점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니까 네. 당연히 미국은 경제가 살짝 좋아져요. 왜냐하면 대출 있는 분들은 괴롭긴 하지만 자국의 화폐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은 외국에서 수입할 때 수입 원가인 물가가 낮아지고 아무래도 돈 쓸 맛이 나겠죠. 미국 사람들 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경제가 살짝 좋아집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금리를 급등시키고 난 4번의 결과에서는 잠깐은 경제가 좋아. 근데 공통적으로 1년, 2년 내지는 3년, 4년 있다가 네. 약간의 인터벌을 두고 반드시 나타났던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경기 침체입니다. 이게 경기 침체라는 게
뭐 그 경기 침체라는 건 경기 어차피 사이클이 있는 거니까 네.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국의 경기 침체는 세계 경제의 충격이거든요. 네.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경기 침체 오는 게 뭐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만은 미국 같은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지대한 나라가 경기 침체가 온다는 것은 사실 수출 주도형 경기와 경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건데 네. 이 미국이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경기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데 앞에 4번이 공통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미국이 기준금리 올리고 난 이후에 약간의 인터벌을 두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이 금리 올리니까 시장에서는 야 금리 올리니까 빨리 미국이 경기 좀 침체되라. 네. 빨리 좀 망가져서 경기 좀 떨어지면 우리도 좀 금리 좀 낮추게. 네. 안 낮춰지잖아요. 네. 지금 미국의 경기가 떨어져 줘야 되는데 생각보다 안 떨어지잖아요. 떨어지죠. 그게 뭐냐면 과거 40년간의 역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난 게 안 나빠진다니까 금리 올리면.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23, 24, 25는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네. 24는 지나야 돼요. 네. 그러면 나타납니다. 과거의 선례를 보더라도 미국도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경제 체력이 약한 적이 없어요. 네. 지금 좀 우리나라 왜냐하면은 안 좋죠. 왜 경제 네. 체력이 안 좋냐면 그 전에는 뭐 외국에서 뭐 약간 무슨 금융 위기급 위기가 와도 우리가 일단 정부나 기업이나 가게가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었어. 근데 지금은 기업 빼고는 정부도 그렇고 가게도 그렇고 지금 가계 부채 문제가 뭐 계속 네. 뭐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2,000조 넘고 연체율 급등에다가 뭐 부실 채권 문제에다가 상당히 2023년도 하반기에 경착륙 안 하고 과연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까를 걱정할 정도의 지금 상황이란 말이죠. 네. 이런 상황 가운데 체력이 약해져 있는 이런 한국 경제에 바로 1, 2년 후에 미국이 금융 위기급 경기 침체가 온다? 네. 저는 이거는 다른 때하고는 다른 충격이 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물론 내가 대출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고 나 실거주할 1주택 아파트 살 거야. 뭐 그거는 뭐 크게 문제는 안 될 거라고 보는데 네. 뭔가 그렇지 않고 오를 대로 오르고 고평가되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이 주식에 상당히 의미 있는 정도의 몰빵 투자가 되거나 아니면 상당히 대출을 앞으로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네. 뭐 많이 받아서 아파트를 사거나 네. 라는 한 행동은 곧바로 이어올 이제 올해도 사실 다 지났어요. 이렇게 지나고 나면 그냥 가는 거예요. 뭐 추석 지나면 추석 지나면 그냥 연말이고 네. 그럼 2024년 말이나 25년 정도 전에 저는 미국이 경기 침체 수준의 어떤 경기 하락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네. 그런 경우 당연히 자산시장도 상당한 충격을 받을 입는 수가 거죠. 그러니까 있으니까. 되도록이면은 지금은 현금을 좀 모으면서 네. 이 위기를 좀 대비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아니 그러면 요즘에 또 이제 물론 수도권 서울에 뭐 한정되기는 하지만 뭐 이제 청약도 과열됐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뭐 경쟁률도 어마어마하고 네. 뭐 그런 상황인데 그럼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뭐 청약받고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요즘에 또 돈 모아서 청약해야지 이런 분들 진짜 많거든요. 부동산 시장도 주식 시장처럼 쏠림 현상. 그러니까 입지가 어느 정도 보증이 되어 있는 네. 그런 곳은 또 말도 안 될 정도로 경쟁률이 높고 네. 조금만 외곽이고 약간 불확실하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은 주택 가격이 막 상승할 때야 막 묻지마 청약을 그렇죠. 했는데 네. 지금은 뭐 사실은 입지가 중요한 거는 당첨보다는 입지가 중요하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당첨이 우선이 아니라 네. 이제 입지가 우선이죠. 입지가. 네. 그래서 입지를 여러분들이 보는 눈을 키워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입지를 보는 눈은 전세가를 연구하는 거에서 와야 돼요. 전세가. 그러니까 네. 전세가라는 건 오롯이 사용 가치만 평가된 가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세가가 어디는 5억이고 어디 5억 5천이다. 그럼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5억 5천이 무조건 5천만 원어치만큼 더 살기 좋은 곳이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똑같은 신축이라면, 그러니까 네. 연식이 똑같은데 한쪽이 5억이고 한쪽이 5억 5천이다. 그럼 여기는 왜 5억 5천이야? 5천만 원만큼 뭔가 사용 가치가 높다는 뜻이거든요. 뭔진 몰라도 더 좋다. 자, 그래서 그 네 가지를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 네 네.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치안이고요. 네. 두 번째는 학원이고요. 네. 세 번째는 교통이고요. 네. 네 번째는 자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두 글자로만 얘기했으니까 치안, 학원, 교통, 자연이죠. 네. 자,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치안과 학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치안과 네. 학원. 자연은 소위 말하는 약간은 부가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보너스 같은. 1번, 2번, 네. 3번이 완벽한다. 입지가. 자연까지 좋아. 네. 그게 슈퍼 프리미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자연은 여러분들이 제가 딱 두 글자로 말씀드릴게요. 워터 앤 파크.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물과 공원인데 사실은 산은
집값에 영향을 안 줍니다. 마이너스 요소예요. 네. 그러니까 구릉지는 좋은 곳은 아니거든. 평야가 네, 평야가 네. 좋다. 근데 남산의 한남동 같은 데는 굉장히 비싸지 않느냐. 근데 사실 여러분들 그 남산의 한남동이라는 거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조망을 갖는 지역이라서 비싼 거지 산 때문에 비싼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물과 공원이 있는 곳을 잘 보세요. 자, 치안 좋고 학원 좋고 교통 좋은데 물과 공원이 있는 지역 어디야? 반포, 압구정, 청담, 잠실 이거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뭐 대치, 개포, 도곡은 양재천 생태공원이 있고 잠실 그렇죠. 남쪽은 석촌호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1, 2, 3번이 완벽한 상태에서 워터앤파크까지 있으면 슈퍼 프리미엄이 되는 건데 1번, 2번, 3번은 별론데 그냥 우리 동네 앞에 뭐 하천이 있다. 그럼 그건 그냥 시골인 거예요, 시골. 그러니까 그렇죠. 이 1, 2, 3, 4의 입지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임장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임장. 그러니까 어떻게 임장을 해야 되느냐? 그 우리가 호갱노노나 뭐 네이버 부동산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평형과 연식과 가격대가 비슷한 집값입니다. 비슷한 가격대의 매물을 한 10개 정도 리스트업을 하셔서 직접 가보진 않더라도 학교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학원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또 교통은 뭐 지하철역이 얼마나 먼지 버스는 얼마나 노선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4가지 항목으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걸로 나름대로 상대 비교를 하셔서 점수를 매겨보세요. 그리고 나서 진짜 내가 점수 매긴 대로 전세가가 시장에서 나타난다면 여러분들은 입지를 잘 보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1등 준 놈이 전세가로는 10개 아파트 중에 5위, 6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뭔가 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거거든요. 이 연습을 좀 입지 보는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내가 보는 어떤 나의 취향이 사람들과 좀 다른 거죠. 약간. 그렇죠. 예. 항상 상대 평가를 해야 돼요. 부동산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주식은 내재 가치라는 게 고유하지만은 부동산이라는 거는 로케이션 밸류이기 때문에 예, 비교할 때 1번부터 10번까지 다 보고 난 다음에 점수 매겨야지 1번 보고 2번 보고 하면 그게 제일 좋아 보이거든요. 10개를 다 비교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4가지 항목이 있잖아요. 치안, 그다음에 학원, 교통, 자연 이 4가지의 점수를 매기셔서 점수를 매기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연습을 하면 내가 1등 준 놈이 전세가가 제일 높아.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의 어머님이 야, 우리 아파트는 전세 4억인데 저 길 건너는 똑같은데 왜 4억 5천이야?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자, 엄마, 왜 길 건너가 5천 비싸냐면 하고 쫙 설명이 나와요. 자, 이 눈이 되면은 청약 어떻게 하겠습니까? 쓰잘데기 없는 건 안 하겠지. 그렇죠. 하면 안 되는 거는 걸를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입지 눈이 있으면. 그러면 언젠가는 당첨이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에 이제 부동산은 입지를 어떻게 내가 판단하고 그 가격 대비 더 내가 우월한 거를 선택하냐. 이거에 이제 그 모든 게 뭐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보는 눈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멘토님이 설명해 주신 거니까 연습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젊을 때부터 저축하고 노력하고 투자하는 게 워낙 지금 이제 오래 살고 그리고 이제 노후에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때를 미리 대비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노후 대비라는 거를 사실 언제부터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기도 할 것 같고 기준도 잘 없는 것 같아요.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외국은 리타이어먼트라고 하면은 막 축하해 주는 문화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막 은퇴했다 그러면 야 축하해 이러면 얘가 지금 나를 지금 뭐 내가 회사에서 지금 그만 밀려났는데 이게 지금 축하한다는 게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외국 사람들은 여태까지 너가 하고 싶지 않았던 일을 하다가 이제 하고 싶은 일을 드디어 시작하는구나. 이거 이제 축하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한번 우리 쪽으로 대입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한 분야에 작은 전문가가 돼보는 게 어떨까. 이제 이거를 우리가 김난도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했던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아주 좁은 분야의 어떤 하나만 파는 디거 전제 조건은 내가 그걸 좋아해야 돼. 내가 60까지 은퇴 정년하고 그 이후에 또 하기는 싫은 일인데 돈 벌어야 되니까 또 해야 되겠다라는 일도 뭐 돈을 버니까 의미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진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이 뭐냐. 언뜻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뭐지? 잘 생각 안 나시죠? 생각 안 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부분을 파고 들어가야 돼. 계속 파야 돼. 그러면 돈은 못 벌어요. 그럼 돈은 못 버는데 어떻게 노후 준비가 되느냐? 근데 지금 약간 제가 사실 엉뚱한 얘기 같지만 여러분 노후 생활비가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 가잖아요, 지금.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날만 여가 생활 보내는데도 지금 한 300, 400 쓴 거야.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게 300인데 나중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통째로 아예 회사를 안 가면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스케줄을 보내시려면은 300 갖고 될까요? 더 들죠. 더 들죠, 훨씬. 네. 그러니까 돈은 못 버는데 네. 한 3일을 너무 즐겁게 몰입할 수 있는 디거, 매니아 디거가 될 수가 있느냐. 근데 그 분야가 매우 좁아야 돼. 네. 왜냐하면 넓어버리면은 그거는 넓으면은 깊게 팔 수가 없. 네. 굉장히 좁은데 굉장히 하나를 깊게 파는 디거가 된다 그러면은 정말 그 일이 나중에 진짜 돈이 하나도 안 될까? 여러분들 그 유튜브의 세계를 보시면요. 네. 와, 어떻게 저런 걸 생각했지 하는 정말 좁은 분야인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그것만 판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게 이제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시작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을 즐겁게 여러분들 그동안 생계형 경제 활동을 하다가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을 판다. 우선은 처음에는 그걸로 시작을 해라. 네. 그게 나중에 소득화돼서 뭔가 나한테 기타 소득이 생긴다면 아 진짜 너무 행복한 건데 그래서 10년 전부터 그걸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취미로 시작한 걸 특기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어떻게든 비즈니스화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몇 년 전에 유행했던 덕질, 네. 덕질도 덕업 일치라고 하죠. 네. 덕업 일치. 그래서 덕과 자기가 하는 일이 일치가 되는데 사실 이거 한 10년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왜 직장인들에게 미리 말씀드리냐면 나와서 아 그래 나도 유튜브 해보자. 나 옛날에 이거 좋아했었는데 이제부터 들이파가지고 이걸 하자. 좀 늦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 지금 일이 한 10년 전에 아 나 옛날부터 곤충을 너무 좋아했는데 네. 예? 곤충 좋아했는데 아 우리나라의 곤충에 대해서 그런 유튜브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진짜 엄청 많아요. 또. 어디 보면 야 뭐 저런 걸 이렇게 저거 해서 뭐하지라고 하는데 그 분야를 막 팠는데 또 재밌어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도 진짜 어렸을 때부터 오면서 재밌어하고 흥미 있었던 게 있었는데 까먹은 거야 지금. 네. 찾으세요 다시. 맞아. 돈 버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돈 버는 일로 접근을 하잖아요. 오래 못해. 네. 예, 내가 일단 재미가 있고 흥미가 있고 난 정말 그것만 생각하면 익사이팅한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일을 매달려야 좁은 분야를 계속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저도 어찌 보면은 그런 거라고 봐요. 생각해보세요. 뭐 저축, 절약. 네. 얼마나 좁은 분야입니까? 뭐 저축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네. 뭐 절약 뭐 아끼는 거 아니에요? 뭐 그게 얼마나 뭐 광범위한 분야입니까? 근데 저는 이걸 뭐 10년 전부터 어떻게 하면 저축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네. 저축을 잘할까? 그냥 그거 하나로 책을 지금 7권을 쓰고 그냥 그걸 맨날 생각한 거잖아요. 네. 그 지금 그걸 파서 온 니거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넓은 분야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것을 찾아라. 이게 저는 우리 노후 준비의 첫 단추다.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컨드 라이프 특히 디거 매니아가 돼야 되고 좁은 분야의 작은 전문가가 돼야 된다라는 말은 결국 건강을 지키고 여러분들의 생활비를 지키는 그런 방법이다.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최소한의 어떤 뭐 생활비 정도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렇죠. 노후에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여러분들이 그 월화수목 정도를 정말 너무 기쁘게 돈 안 벌려도 너무 흥미롭게 자기가 몰두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의 생활비는 지금 생활비로도 노후에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을 거다. 네. 더 늘어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한 그래서 2, 300 정도는 그래도 좀 어떻게든 만들어 놔야 그렇죠. 되는. 2, 300은 아마 이제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제 공적연금 또는 뭐 퇴직연금, 개인적으로 혹시 뭐 개인연금 든 게 있으면 개인연금. 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만든 자산에서 뭔가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뭐 서울에 집 있는 거를 월세를 주고 저 용인으로 이사 갔다 그랬잖아요. 네. 일단 이사를 가니까 저희 집에서 월세가 나오잖아요. 제가 집 하나거든요. 네. 하나인데 내 집에서 월세가 나와. 나 네. 2주택자도 아닌데 네. 물론 나도 월세를 냅니다. 거기에 반전세니까. 네. 근데 내가 받는 월세보다 내는 월세 훨씬 적거든요. 그러니까 네. 돈이 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봐라. 그러니까 내 자산에서도 돈이 나오네 이렇게 네.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상가 건물보다는 상가 건물은 현금 흐름이 매우 좀 플럭츄에이션이 좀 있으니까 네. 조금 수익률은 떨어지더라도 아파트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서울의 수도권 요지에 만약에 갖고 있고 은퇴한 상태가 된다면 꼭 주택연금을 안 하더라도 본인이 네. 살면서 주택연금을 하면 뭐 안정되긴 하지만 좀 불안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자기 돈이 계속 꽃감 빼먹듯이 없어진다는 것만큼 기분 나쁜 게 없으니까 네. 그거보다는 이렇게 조금 다운사이징을 하거나 아니면 외곽으로 나가거나 했을 때
주택에서 임대 소득 받는 것 이것도 좀 나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냥 2, 3, 4, 50대에 좀 나름 그래도 좀 입지 좋은 곳에다가 뭐 주택 같은 거 주택은 어차피 하나는 있어야 되니까 거기 하나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제 은퇴하는 시기쯤 돼가지고 그 집을 월세를 받는 거 이런 전략도 나쁘지 않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돈줄남이 항상 강조하는 거는 아파트 희소성의 원칙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대한민국은 서울은 52% 정도 됩니다. 아파트 비중이. 네. 그리고 경기도는 인천이 67, 경기도가 64%가 아파트예요. 앞으로 아파트를 빠르게 공급한다 하더라도 서울이 70% 그러니까 지금의 인천 정도 수준의 아파트 비율이 되는 건 30년 내로는 불가능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야 인구 감소하면 네. 아파트 주택 가격 떨어지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구 감소하고 주택 가격 하락한다는 건 제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도 책이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수험생이 줄어들면은 스카이 커트라인이 낮아지느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저희 때 막 100만 명이 시험 볼 때나 지금은 뭐 한 이제 절반밖에 안 볼걸요. 5, 60만 명밖에. 네. 그러면 그때 서울대는 가기 어려웠으나 지금은 그러면 절반으로 시험 보는 사람이 줄어드니까 서울대학교 가기가 쉽냐? 아니죠. 그러니까 집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 2,100만 채가 있는데 1번부터 2,100만 채까지의 집이 똑같이 균일한 로케이션 가치를 갖고 있는데 인구가 준다. 그러면 걔가 당연히 집값이 줄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특히 아파트는 최근과 같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한 치안에 대한 이 문제가 네. 이렇게까지 심각해진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안전에 대해서는 지갑을 연단 말이에요. 네. 가장 안전한 주거 형태가 뭐예요? 아파트.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뭐 장기적으로 뭐 거주도 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고, 그렇죠. 예. 뭐 안 되면 뭐 내가 들어와 살면 되니까. 그렇죠. 이런 정도라면은 뭐 상가나 이런 거 대비는 좀 안전하다고 볼 수 있으니까. 수익률은 떨어지긴 해요 아파트가. 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아까 잠깐 연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연금을 가입하는 거는 뭐 필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도꼭지를 여러 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노후에는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는데 네. 비빌 언덕이 우리도 집에 가보면 수도꼭지 하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네. 주방에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네. 화장실에도 있고. 그러니까 이 수도꼭지가 하나에서 하나가 만약에 막혀버리면 큰일 나니까 네. 예를 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도 근데 너무 무리하게 지금 소득에 비해서 과하게 뭐 이렇게 뭐 세액공제 뭐 900만 원 다 채운다 뭐 이런 네. 정도가 아니라면 네. 적절히 하시는 건 좋은 것 같고 그러나 너무 무리하게 너무 많은 뭐 연금 이런 쪽에 넣는다는 거는 그렇게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네. 이 1년, 2년, 3년 있다 타는 적금이 아닌 뭐 20년, 30년 후에 타게 될 곳에다가 너무 많은 돈을 넣는다는 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혹시 이게 뭐 너무 많은 거에 어떤 뭐 기준 같은 것도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적절한 월급이 뭐 400, 500 타는데 내가 뭐 2, 30 정도 연금한다 뭐 그런 건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네. 한꺼번에 막 연말에 몰아서 막 900만 원을 막 세액공제 한도 채운다고 막 내고 뭐 네. 이러는 거는 글쎄 그건 좀 약간 너무 무리한 게 아닌가라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지금 우리 채널을 보시는 많은 분들 중에 네. 소득이 굉장히 낮은 분도 있지만 네. 소득이 높은 분들도 지금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있죠. 근데 제가 그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년 전에는 고소득자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부자가 됐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고소득자야. 남들보다 돈을 많이 벌어. 네. 돈 쓸 때 있었습니까? 어디 밥 먹으러 나가면 10,000원이다. 음. 뭐 그러면 비싼 거 먹어? 그럼 2만 원이에요. 소비의 표준 편차가 매우 좁았다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냥 돈을 많이 번다는 거로 특별한 행동을 안 해도 자본이 그냥 쌓이고 그 자본이 자산에 투자되면서 부자가 됐단 네. 말이에요. 근데 지금 최근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대한민국에서. 물론 저소득자들도 당연히 힘들겠지만 나는 고소득자가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은행연합회의 그 분들이 주최하는 어떤 행사에 네. 강의를 갔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 앉아 있는 분들이 대부분 다 뭐 은행 행원들이에요. 뭐 20년 이상 다닌 네. 시중 5대 은행 같은 경우는 뭐 평균 연봉이 애프터 텍스로 그냥 1,000만 원입니다. 네. 그냥 근데 부부 행원들이 또 많거든요. 그냥 뭐 한 2,000씩 버는 거예요. 네. 정말 어마어마한 직장인 치고는 엄청난 그렇죠. 고소득자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강의가 아닌 얘기를 나눠보면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 네. 뭐 미치겠다. 뭐 지금 뭐 돈 없어서 미치겠다. 월 2,000씩 버는데. 월 2,000씩 네. 벌고 은행원이시지 않습니까? 네. 이게 왜 그런가 잘 봤더니 옛날에는 내가 여행을 가. 그럼 뭐 50만 원, 100만 원으로 갈 걸 럭셔리로 가자. 그러면 그래봐야 200이야. 그런데 지금은 50백으로 여행을 가. 야 그런 거 말고 럭셔리로 가자. 그러면 500, 1000짜리가 있어.
차를 탄다. 네. 그러면 옛날에는 뭐 2천, 3천 차를 탄다. 좋금 좀 좋은 거 타자. 그러면 그냥 3천, 4천. 네. 지금은 그냥 좋은 거 타자 그러면 7천, 8천. 그렇죠. 뭐 1억. 네. 소득이 높은 분들은 기본적으로 나는 우리 유치원에 애를 보내놨더니 나 해외여행 같은 거 좀 안 갈라 그랬는데 엄마 뭐 갔다 와갖고 누가 자랑하는데 뭐 맞아요. 해외여행 어디 네. 갔다 왔대. 그러면 그래? 우리는 언제 가는 거야? 그러면 야 우리가 뭐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가오가 없지 돈이 없냐 이거잖아요. 네. 우리가 가오가 없지 돈이 없냐. 네. 그러니까 가는 거야. 분명히 번 거는 다른 집에 비해서 엄청 벌었는데 네. 몇 년 지나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더 심해. 네. 이분들은 왜냐하면 네. 눈높이가 높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죠? 돈은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뭐 남는 것도 없고 빚만 있고 이거 큰일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결국은 저소득자도 문제지만 고소득자들이 한계 소비 성향이 떨어지지 않는다. 소득이 높으면 한계 소비 성향이 떨어져야 되는. 새롭게 버는 소득을 다 소비 못해야 정상인데 네. 새롭게 많이 증가하는 거 다 소비하는 거예요. 절대적 빈곤에서 힘든 게 아니라 상대적 빈곤에서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은행원 여러분들 그리고 또 고소득 연봉 대기업을 다니는데 뭐 맞벌이 한다 이런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소비 형태로 계속하시면은 상대적 빈곤과 상대적 박탈감이 저소득층보다 훨씬 크게 오실 수 있다는 거.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 근데 이게 한국에 좀 유독 또 더 심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 전 세대가 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좀 비교 문화가 좀 더 좀 강하다 보니까 옆집에서 하는데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 또 그런 것도 맞아. 좀 애가 있잖아요. 와서 그러는데 네. 엄마 뭐 네. 누구 친구는 말이야 어디 저희도 갔다 왔다는데 그러거든요. 그래요? 네. 어디 갔다 왔다고 하면은 안 갈 수가 없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가르쳐야죠.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러면서 야, 우리는 안 갈 거야 이렇게. 우리 안 갈 거야. 우리 안 간다. 우리는 갈 수 있지만 안 가. 딱 이렇게. 우린 가능성을 모은다. 그렇지.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지금 뭐 보시는 분들 뭐 젊은 분들도 있고 뭐 지금 은퇴를 앞둔 분들도 있고 뭐 아마 뭐 마음이 뭐 심란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 뭐 좋은 뭐 어떤 따뜻한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네. 좋지 않을까. 사실 어떠한 어려움이라고 하더라도 알려진 위험이나 어려움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각오를 하면. 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 옛날에 주사 맞을 때 어렸을 때도 진짜 아프다. 내가 이 아픈 거 딱 한 번 참겠다. 딱 이를 악물고 각오를 하고 맞으니까 생각보다 안 아프네. 뭐 이렇게 생각했던 적 있으시죠? 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오늘 앞으로 한국 경제에 오게 될 1, 2년, 2, 3년 후에 대략적인 예상 아주 장밋빛과 같은 꽃길을 걷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럴 수도 있다. 예, 어려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면해 있는 이 노후 문제에 대한 불안 어려움 지금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뭔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는 이 어려움 이게 다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게 인생이거든요. 이 어려움을 각오를 하셔라. 무슨 얘기냐면 짧게 끝나지 않습니다. 20년 10년 20년으로 안 끝나요. 40년 50년 걸리는 싸움이에요. 그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동네 뒷산 갈 때야 뭐 슬리퍼 끌고 갈 수 있지만 에베레스트산을 넘는다. 그러면 좀 허리띠도 좀 다시 좀 메고 네. 뭐 이렇게 장비도 좀 이렇게 뭐 큰 발걸음도 조여매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네. 오늘 우리 부일남 TV를 보신 많은 분들이 그렇구나. 이게 단기간의 승부가 아니구나. 정말 마라톤과 같이 긴 승부구나. 자 그러면 허리띠도 좀 졸라매고 다시 한번 마음을 좀 다잡고 이런 각오를 하고 출발하신다면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겨내지 못할 어려움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그래 어려움이라는 건 어차피 이왕 발생한 건데 전쟁을 겪었던 우리 그 선배님 세대들이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전쟁이라는 건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어려움 아닙니까? 근데 그 어려움도 뚫고 나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앞에 주어진 이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뚫고 이겨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뭐 멘토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소비가 경험이 아니라 극복이 경험이다. 그렇죠. 라는 것들이 가장 좀 기억에 남지 않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무언가를 좀 극복하면서 본인이 경험을 쌓으면 나중 되면 되게 쉬워지고 그리고 이제 그때 되면은 내가 한 단계 좀 성장했구나라는 생각도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